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재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대선 전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게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3고심 일정이 가장 관심인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법조계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 소속이신 분들마저도 이건 대선 전에 나오는 일정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전에 뭔가 결론을 짓기 위한 일정이다. 네네네. 예.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전원합의체 일정을 이렇게 잡지도 않는 게, 통상적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은 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모두가 함께 재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소부라 그래서 대법관 4명이 하나의 부를 형성하고 거기에 일단 사건을 받아요. 네. 그래서 4명이서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4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뭐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의견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도 몇 개월에서 뭐 1년 이상도 걸려요. 보통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장께서 소부로 접수되자마자 그날로 바로 그냥 전원합의체로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소요되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그냥 세이브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그날 심리를 열었잖아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거 아마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심리를 그렇게 열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한 번 더 열었잖아요. 원래 어떤 사건도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3일에 걸쳐 2번 한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엄청 속도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 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하면 또 중요한 게 대선 후보 등록 전이냐 후냐일 것 같아요. 5월 10일, 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죄 확정이면 상관없는 거고, 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 자판일 경우에는 후보로 등록된 이후일 경우에 좀 혼란이 예상되니까 그 전일 거냐 후일 거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정말 극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후보 등록 전에 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럼 다음 주 후보 정도에는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2번을 했다는 거 자체가, 심리를 네. 그 자체가 그 전에 선고할 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의견이 오히려 많았어요. 저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될까, 오히려 네.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그런 발언 자체도 좀 조심해야지 이랬는데, 예. 제가 여쭤본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안 그랬으면 이거 2번을 할 이유가 없고, 2번 심리하고서 막 1달, 2달 뒤에 선고할 것 같으면 일정을 그렇게 잡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예. 2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전에 하려고 일단 마음은 먹은 거다, 이런 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법에는 맞거든요. 그 633 원칙에 대해서 1심이 6개월 아래 해야 되는 걸 26개월을 끌어버렸잖아요. 예. 26개월. 참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이없는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시정하는 건 대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께서 1, 2, 3심 진행되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계속 내셨어요. 633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래서 대법원 가면은 날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도 했었잖아요.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건 결국은 대법원이고, 법리가 잘못된 것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든 파기 자판을 하든 이런 식으로 법리를 확정하는 것도 대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 튀는 판결들이라는 건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1심, 2심에 잘못된 튀는 판결들은 3심에서 항상 바로잡혀 왔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됐던 거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깨든지, 네. 아니면 이재명 하나 살려주고서 나머지는 다 처벌하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 아니라, 그럼 기존 법리를 그냥 아예 없애든지 선택이다, 이런 네. 거는 아마 대법관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하나 명확히 할 거는, 그 기존 법리,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게
1심에서는 그 기준을 설치를 하고 대법원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유죄.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2심에선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럼 2심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진우 의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나올 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무죄는 이런 무죄는 민주당도 예측을 못한 무죄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식의 무죄를 나올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시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이 후보의 어떤 이 선거법 사건뿐만이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해서 좀 해석을 내놓을지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걸려 있는 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국민들 궁금증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헌법 84조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예. 근데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그 청취자들 다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서 기소라고 나와요. 그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재판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과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배를 해석상 넣을 수 있지만 사과면은 거기에 파란 사과, 빨간 사과는 있어도 배는 못 넣어요. 해석은 항상 그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를 의미하는 거에 재판은 못 넣어요. 그건 네. 해석상 안 돼요. 아예 다른 과일을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추 안에 짜장이나 짬뽕도 넣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해야 돼요. 예.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무리하게 넣으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든 재판을 정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란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게 판결에 언급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결이 언급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문제되는 거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거기까지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네. 보기에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 국민의힘에서 왠지 뭐 질의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는 근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법원행정처장 출석했을 때 물어보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예. 이게 또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을 때 네. 그분도 판사 출신인데 예. 그분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재판 정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학계에서나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해석이 그렇게 다툼이 있을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정작 이렇게 된 이후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판받아가지고 직이 날아가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멈춰 놓으려고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의 대표일 때도 여러 가지 당무 이런 이유로 재판을 불출석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되면 불출석 사유서도 뭐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히 내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법원에서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참 포괄적으로 못 나간다라고 해놓고서 안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사법부도 정말 그거에 망신스럽잖아요. 망신스러운 그 상황에 힘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느니 차라리 해석상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들도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해석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법리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원합의체 회부됐을 때 네. 어떤 언론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84조와 관련해 가지고 법리 해석 좀 해놓자라고 해서 미리 검토했다는 얘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당선된 이후에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서 안 나간다 그랬을 때 법원이 방법이 있겠는가? 그럼 그때 가가지고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파장보다 차라리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된다. 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결심이 그래서 섰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진행은 확실히 선거 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는 이 84조에 대한 고려는 있었을 거란 생각은 해요. 6월 3일 전에는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의 무죄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음. 내용인데요. 뭐 박지원 의원이 늘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을 쓰세요. 음. 뭐 본인이 어떤 취재를 하고 소식통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본인이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좀 논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면은 대법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말이 새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은 대법관들도 서로의 결론을 서로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이 뭔가 뭐 이렇게 예측하고 나중에 뭐 맞았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써먹는 수법인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워낙 틀리는 것도 많거든요. 아,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건가요? 그 유튜브 보면은 무당들이 뭔가 그 정치인 유명인들에 대해서 사주풀이 해놓은 거 많거든요. 네. 막 온갖 사람 좀 주목받는다 싶으면 다 해놔요. 예. 그러고 하나 걸리면은 내가 맞았잖냐라고 하면서 아. 손님들 오시오 이제 이런 예. 식인데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네. 그게 맞는 시계인가요? 고장난 시계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았던 거 가지고 이게 맞는 시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았던 거 틀렸던 거 근데 다 이게 맞았습니다라고 언급할 때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그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맨날 맞는 것처럼 이제 써먹기 위해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건데 예. 이것도 보면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확실히 무죄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도 안 하겠죠. 네. 근데 정치 시간을 해서 굳이 다루는 건 앞에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게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체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요. 자기 말 아무도 안 받아 써줄까봐 근거를 하나 갖다 붙인 거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이게 정통한 소식통이 있으려면 대법관들한테 전수조사로 다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 가능했다면 이제 그건 국헌문란이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 책임도 야당의 없이. 중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뭐 어. 대법관들 막 연락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쵸. 오히려 그게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바로 딱 감이 오실 텐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예. 자기들끼리. 네. 이번에 문영배 소장 퇴임하고 나서 이번 사건도 뭐 만장일치 이끌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법원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고 끝나요. 만장일치 가지 않더라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 그 판결을 보면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 그냥 고스란히 다 판결로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논의 과정에서는 토론을 하고 이러지만 마지막 결론을 냈을 때 한 표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수결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네. 다수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이제 연차가 짧은 대법관부터 순차적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결정을 이제 표를 주심이죠. 전원합의체. 네. 주심은 박영재 아, 대법관이고 주심이 따로 있고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내는데 거예요? 이제 전체 이제 그 전원합의체를 이끌고 가는 진행은 이제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건데 심지어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낼지 본인도 몰라요. 예. 왜냐면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이 쭉 순차적으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 쪽에 한 표를 더 얹어줘요. 그러니까 관행상 관행상. 관례적으로 주로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의견을 고집하느라고 6대 6이 돼선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어디 그래서 하나에 좀 힘을 더 실으시는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지금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6대 5까지 나왔어요. 그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한 표 행사할 때 5표 쪽으로 얹어서 6대 6을 만들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6표를 7표로 만들어주면서 끝나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고서 그때 가서 본인의 결정이 나거든요. 심지어 대법원장께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결론을 낼지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데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알며 예. 그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구며 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소식통이네요. 무슨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무슨 네. 뭐 엑스맨의 프로페서 X 같이 막 마음을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태까지 그분 틀린 말 했던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뭐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렇죠. 그냥 예측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박지원 의원 정치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요. 근데 정치권에 이게 법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예측을 좀 들어보면 이게 대선 임박한 시점에
정말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기자판은 당연히 좀 힘들 테고 파기환송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을 짓는다면 뭔가 원심을 확정하는 정도의 그냥 매듭을 짓는 부분? 뭐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힘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상고기각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법리는 유지하겠다? 네. 그럼 남들은 처벌하고 이재명 대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짓이 횡행하고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2심 판결을 그냥 눈 질끈 감고서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예.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판례 법리를 대법원이 스스로 형성해 놓고 스스로 버릴까? 스스로 그건 유지해야 된다면서 단 한 명은 살려주는 식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용인할까에 대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오히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바로잡을 기회 자체도 점점 사라진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지금이다. 네. 그러니까 열어놓고서 대법관들의 양심에 맡겨보자라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정무적인 고려를 할지 말지 그것마저도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는데 그나마 판단을 그래도 양심에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아니겠나라는 게 그래도 전원합의체 회부된 그 공감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들이야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좌우되길 바라니까 저런 얘기도 했겠죠. 저는 정통한 소식통이 존재한다기보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 예. 예언대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러놓는 발언이다. 아, 분위기 조성용 그렇죠. 예언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네. 박지원 의원은 법을 안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기사거리가 되는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출석을 계속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 낸 거 보니까 임플란트 뭐 해야 된다 이런 치과 진료 이유를 댔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랬어요, 정말. 예. 야, 정말. 임플란트도 좀 시급한 사안일 수는 있는데 뭐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어떤가요? 그 사유로 할 때 치과 관련된 사유로 연기 신청 내는 것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또 허가가 나가지고 이게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사유로 법원에 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유였는데 네. 그 예약 일정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면 두 개가 날짜가 이렇게 겹치면 그러면 치과는 유지하고 법원 재판을 미뤄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네. 정말 놀랬습니다. 이제 예. 법원은 치과의 권위에 굴복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돼요. 이제 법원은 이제 자존심도 치과 예약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법원의 재판 일정보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출석을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출석해서는 증언을 전면 거부를 했거든요. 판사가 계속 이제 뭐 따져 묻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했고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비틀어서 쓴다라고 했다는데 사실 재판 과정은 이제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듣는 대로 기록을 하고 녹음이나 이런 건 못 하니까 그쵸. 듣는 대로 막 적어 나와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기자분들이 아예 생생하게 그냥 날 것 그대로 기사 전에 받아 적은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뭐 속기사 수준으로 다 받아 적던데요. 네, 뭐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기자들의.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다 쳤을까 싶을 정도로 뭐 검사 뭐 재판장 뭐 이렇게 전부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더라고요. 중간중간 그 표정 묘사도 하잖아요. 있죠. 잠깐 하늘을 바라봤다. 이때 이런 한숨을 식으로. 쉬며 고개를 떨구고 뭐 막 이러면서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을 째려보며 예. 유동규를 째려보며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 같으면 도대체 뭐가 어디가 어떻게 나갔다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니까
뭐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할 기회를 이렇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도 다음에 합시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었으면 하면 예. 됐을 텐데 네.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언론을 언급한다라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걸 증언을 거부하기 위한 이유로 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증언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재판을 위해서 하는 거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고 예. 그럼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공방 벌이면서 내가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발언하는 걸 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게 건너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갈지 그거 걱정해서 내가 당신 재판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증언 거부 사유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이게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도 재판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측근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선 전까지 잡혀 있는 재판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참담해요 저는. 예,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꽤 많은 대선 전에 나가야 되는 재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의 진행 과정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 똑같죠. 근데 어떤 자리나 뭐 직업을 가졌을 땐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라는 거를 느끼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판사, 검사, 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왔거든요. 네. 근데 판사가 그 직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재판하는 거였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참담한 거잖아요. 그 압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예. 헌법이 부여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개인의 어떤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책임을 준 게 아니잖아요. 판사라고 언급하면서 헌법에서 그거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시 그 직업이 되면은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못하겠으면 내려와야죠. 근데 그게 어떤 정치권의 압력을 수용해주는 네. 어떤 뭐 게이트 같이 뭐 한다면은 이게 개인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요. 네.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예. 다들. 그러면서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데 정작 권한 가진 사람이 새가슴 돼가지고 하면 되겠나? 그래놓고서 남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뭐 자격이나 되겠어요? 네. 이거 좀 말을 새기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민주당에서 공약 차원으로 뭐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 순으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21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기재부에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로 뭔가 가져오고 기재부는 그냥 예산 집행 정도 하는 기관으로 두고 뭐 이런 방안이 조금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산 편성 권한이라는 게 기재부에 있다 보니까 관료들은 사실 재정 건전성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랑도 충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막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제동 걸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된다면 예산도 마음대로 대통령이 휘두르게 되는 거라서 견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 가져와야 되는 논리가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권한이 너무 좀 기재부 많다. 권한이 커서 대통령실에 그 권한을 예. 갖고 온대요. 네. 그 얘기하면서 안 부끄러운가?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수십 년간 논의되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분산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시대의 화두인데 네. 개헌 논의도 뭐 나중에 합시다 이러고 그냥 튕겨내버리고서 지금 권한을 대통령실로 더 갖다 붙여요?
아, 그게 지금 이 시대 정신하고 맞나요? 그리고 기재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였다 그럼 대통령실로 갖고 오면은 더 문제 아닌가요? 알렉시스 토코빌 같은 경우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는데 권력을 더 절대 뭐 반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절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게 헌법이다라고 그래요. 그 베리 골드워터가 한 얘기인데 헌법 시스템의 이 지금 상황도 87 체제가 지금 너무 이게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더 갖다 붙인다? 그럼 기재부의 그 막강한 권한이라는 거 기재부 욕하던 그 논리가 그럼 대통령실로 더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더 문제가 네. 기재부는 관료들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따져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안에서도 그나마 견제를 조금이라도 했던 게 김동연 부총리나 홍남기 부총리나 이거 이러다가 재정 빵꾸 난다라고 해서 그 트러블이 있었던 거 우리가 예.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야, 행정부 안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이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죠. 네. 근데 대통령실로 갖다 붙이면 그냥 일사천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건 뭐 다 그렇죠. 집행인데요. 그냥 바로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견제할 수단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편성되는 거고 국회 지금 민주당 갖고 있는데 그럼 일사 프리패스잖아요. 완전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권한마저도 갖다 붙인다. 더 융합한다라는 건 융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견제와 균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상권 분립하고도 맞지 않죠. 이 축이 점점 무너지는 건데 따져 보세요. 관료, 경제 관료는 그 예산 남아돈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인기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잖아요. 내가 공약 내질러고서 그거에 뒷받침하는 거 빵빵 하면은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료가 그거에 대해서 안방 살림을 체크하라는 거고 여태까지 시스템이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경제 잘 모르잖아요. 네.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 포함된다고 뭐 이런 얘기해서 논란됐었고 이거는 사실 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저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고 놀랬던 뭐 그 네, 정도 네. 얘기들이 놀랬던 나왔었는데 지난 토론회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마당에 예. 예산 편성권이 어떻게 거기로 갖다 붙을 수 있는 건가?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따져보면은 기재부를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거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빡빡하게 구니까.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를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밀당 많이 해야 되죠. 기재부하고 밀당하던 게 이제는 대통령하고 밀당해야 되는데 밀당이 되겠어요?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간에 좀 밀당이 해야 되는데 그럼 잘 안 대통령- 되겠네요.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예. 할까요? 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건 뭐 얘기 안 할 수 없어. 국민의힘에서 전투력 있는 사람 몇 명 없다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위기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마저도 들고. 예. 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산이나 지키자 이런 식의 기류가 형성이 되면 아 진짜 아주 네. 점점 이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라는 우려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 보면은 느끼셔야 되는 게 보세요. 지난 총선 때 비명학살했죠. 경쟁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공천도 안 주고 이러고서 안에서 그냥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90% 가까이 그냥 마땅한 경쟁자도 없이 이 결과가 나오는 건 그 이전의 과정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 저도 저보다 잘 뛰는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경기에 못 나가게 하면 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요. 다 못 나가게 하고.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까 걱정돼서 나보다 못 뛰던 애인데 그때 반짝 잘 뛸까 걱정되면은 룰도 바꾸면 돼요. 제가 장거리는 잘 안 되고 초반에 조금 이제 빨리 초반만 뛰거든요. 네. 한 30m만 뛰고 이제 결정하자. 룰 바꾸면 돼요. 이번에 13년 만에 그 룰도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한 2등이라면서 누가 극렬히 저항도 못했잖아요. 지난 경선 때는 대장동 이슈라도 터졌죠. 격렬하게 하다 보면 경선 이번에 다들 진짜 착해져 버렸죠. 네. 착하게 누구 다들 기준으로 착한 2등 경쟁하느라고 뭐 별 이슈가 없었네요. 경선에서. 친명계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야당마저 착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런 아이디어가 날 좀 파급력이 상당한 것 같아서 요거는 공약 발표되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